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소상공인 이러닝 교육, 오늘은 재창업 액션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챕터 1에서는 재창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창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떤 항목들이 점검되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창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창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있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음식점의 준비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서 갖고 있는 대체적인 절차와 흐름에 따라서 변형하거나 활용해서 적용해서 한번 하나씩 창업을 준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창업을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재창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창업보다는 더 어려운 결심이죠. 왜냐하면 창업을 한 번은 실패가 가졌던 가장 큰 것은 정신적인 상처, 창업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이제 전에 창업했던 것을 폐업하거나 재창업을 고려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산에,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적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재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적 여력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또는 환경적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이번에는 업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업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종은 준말인데요. 업태와 종목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는 것은 업태와 업종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갈라서 업태와 업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요. 업태는 판매를 하거나 무엇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예컨대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냐, 이런 것은 방식이 다르죠. 하려고 하는 사업의 범위의 판매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러 가지 판매라는 방식의 영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한 것을 그 대분류 방식으로 봤을 때 업태라고 합니다. 모양태죠. 내가 사업을 할 때 하는 방식, 모양이 어떤 방식이냐. 반면에 이제 종목은 무엇을 판매하는가에 따라 분류됩니다. 즉 내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나의 사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가. 이거 역시 표준산업분류코드, 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나와 있는 코드 번호의 5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사업을 하는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뭐를 내가 결정할 것이냐. 창업 아이템 발굴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 체계적인 발굴 기법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 소비의 트렌드를 보고 발굴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법적인 기계로는 디자인 띵킹을 이용해서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번에는 내가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 액션 플랜이니까요. 구체화할 때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때 검토했던 트렌드와 부합되느냐. 이때 트렌드는 거시적인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는 것을 볼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구글에서, 일단 제가 지금 예시를 붙여놨죠. 음식점 시장 추이라고 쳤더니 여러 가지 데이터가 뜨는데, 텍스트 데이터로는 이를테면 2020년 외식 시장의 규모, 2020년 식품 산업의 전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있는 자료들이 검색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검색을 탁 클릭하면 시장 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은 그래프가 뜹니다.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뭐죠?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거시적인 시장 트렌드가 우상향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추세면 아무리 지금 비즈니스 기회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이슈를 검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이슈는 검색을 어떻게 하죠? 내 업종을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쳐보는데요. 칠 때 검색을 뉴스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때때로 특정 업종은 유해환경 호르몬이 나왔다든가 또는 특정 사회에서 그 건강을 살을 찌게 한다든가 살을 빠지게 한다든가 또는 그것이 몸에 좋은 걸로 나타났다든가 몸에 안 좋은 걸로 나타났다든가 다양한 그 시점에서의 사회적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이미지가 많은지 부정적 이슈가 많은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경영이나 경력, 자격증, 관련성, 해본 일 이런 것도 또한 중요한데요. 특히 소상공인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은 것은 창업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해보지 않았는데 그럼 난 치킨집을 한 번도 튀겨본 적이 없는데 치킨을 그러면 창업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면 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치킨 대학에 들어가서 치킨을 튀겨보고 치킨에 대한 영업점을 교육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내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도저히 경험을 할 수 없으면 최소한 내가 오픈하고 싶어하는 업종을 찾아가서 고객으로서의 경험은 해봐야 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업종을 결정할 때 그러면 또 어떤 측면을 한번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세부 아이템을 검색하는 단계에 와서는 결정은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탐색해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만 열심히 탐색하셨다가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또 다른 아이템을 탐색할 때 여러 가지 시간적, 비용적 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3가지 정도를 관련되는 것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같이 탐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업종을 정했기 때문에 그 업종 내에 세부적으로 3개 정도를 정한 다음에 그 아이템별로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제가 권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SNS나 또는 직접 방문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라. 이런 걸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아이템을 손칼국수집을 정했다. 그럼 칼국수는 음식점 중에서도 누들, 즉 국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거, 손칼국수, 멸치국수 조금 다르긴 하죠. 멸치국수와 칼국수는 조금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조금 거리는 더 있지만 파스타, 또 짜장면을 얘기할 수 있는 중국집, 또 그것과 완전히 다른 네일아트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형태를 정한다면 내가 직접 창업하는 거나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한번 결정해 놓고요. 예상하는 지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적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반응을 하는 것은 해당되는 지역명을 넣고 포털 사이트의 SNS를 한번 볼 때 해당되는 지역명을 넣고 그 음식점 손칼국수 맛집 청주 산남동 손칼국수 맛집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거고 청주 산남동 멸치국수 맛집 청주 산남동 파스타 맛집이라고 쳐서 인터넷에 뜨고 있는 다양한 고객들의 의견과 추천 물론 상업적으로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자료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로 덧글이나 추천, 후기 등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것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경쟁 점포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보는 관점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은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를 탐색을 했다면 각각의 탐색됐던 것이 개업을 할 때는 어떤 법적 요건이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컨대 업종에 따라서는 창업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종이 있고 특정한 업종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가 필요한 업종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중심으로 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요, 이번에는 창업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직접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 창업을 통해서 홍보와 식자재, 운영 방법을 교육받을 것인지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직접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통신 판매를 통한 온라인 창업에는 플랫폼 창업도 있고요. 배달 전문점도 있고요.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 단계가 끝났으니까요. 이 검토 단계를 끝나서 아이템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칼국수와 파스타, 짜장면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이게 나의 경험과 역량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근처에 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근처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검색을 해봤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규모는 곧 돈이기 때문에 자본력으로 있을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단계에서 아이템을 한번 딱 결정하고 나면 일단 창업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는 업종을 바꾸면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미 투입된 기회비용, 돈과 자금과 홍보가 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결정해서 창업을 해야지라고 하는 단계가 가장 결정이 힘든 단계이고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입지, 상권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입지, 상권을 조사하게 된 건 두 가지죠. 내가 점포를 오픈했을 때 그것을 이용할 고객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나와 경쟁할 업체가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여기서 오픈했을 때 내 매장을, 내 점포를 이용할, 나의 아이템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는 주로 어떤 연령대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알고 얼마 동안 머물다가 어떻게 후기가 올라오는지를 쭉 조사하는 방법이, SNS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괄적으로 한번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다시피 인지하고 호감하고 질문하고 행동하고 옹호한다는 것은 소비자 구매 행동 심리에서 나오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의 절차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소비자들이 도대체 칼국수집을 찾을 때는 처음에 무엇을 주로 검색하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고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먹어본 맛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그 후기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지 등을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2차 고객은, 그러면 그 고객들이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상권 내에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확인해야겠죠. 이런 것을 상권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권 분석을 우리 재창업을 하시는 사업주가 직접 해보기보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는 걸 신청하시면 국가가 90% 돈을 지원하고 전문 컨설턴트가 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상권 분석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보고서의 빅데이터와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옛날처럼 중개인이 상권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권 분석 정보는 실시간으로 구매자가 직접 썼던 카드 사용률과 통신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른 유동인구의 움직임과 정주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 사이트를 다 참고해서 만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중개업소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수치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분석 정보가 적중률과 객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상권 분석 보고서에 간략한 브리핑을 받아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정보가 모두 나오고 되면요, 구체적으로 칼국수를 먹을 나의 고객을 스스로 한번 추정해보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지금 표시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칼국수가 맛있다, 내가 칼국수가 제공하는 가치가 꼬들꼬들합니다, 그리고 내가 칼국수가 하는 것이 주로 외식이다 라고 하면 그런 편익을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나 가족이나 50대면 그분들이 외식을 하고 싶은데 국수를 먹고 오고 싶다, 그러면 심리적 특성이고, 그 사람들로 차량을 이용하기 귀찮으니까 주차하기 편하기 위해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오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지금 좌측에 보고 있는 표고요. 이 표를 1번, 2번, 3번, 4번을 쭉 적으신 다음에 그 적으신 내용에 따라서 1차 표적 시장은 주로 맛을 찾아서 주말에 오고 있는 한 30대 가족 단위이고, 이분들은 외식 겸 칼국수를 먹으러 오는데 걸어서 5분 거리에 오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표적 시장 A에 각각의 이제 1번, 2번, 3번에 나오는 번호를 적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분 시장 A, 세분 시장 B,
세분화시 이런 것을 표적 시장을 세분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해서 한번 적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의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은 경쟁업체가 그러면 내가 와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업체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칼국수집이기 때문에 칼국수집만 경쟁업체를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입지는 구체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딱 임대차를 얻고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은 편리한지 그쪽이 코너인지 모퉁인지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지 등등을 얘기하는 그런 로케이션, 공간적 개념을 입지라고 하고 입지는 결국 가게를 얻을 때 직접적인 비용의 임대비용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가용 예산을 놓고 입지의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입지를 선택할 때는 물론 역세권이고 뭐 이렇게 먹자골목 입구이고 가시성이 뛰어나고 하면 좋겠지만 반대급부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입지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의 여력 안에서 상권에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가 어디이냐를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되 상권에 있는 인권을 가장 잘 끌어당길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결국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좋은 입지에 되면 그만큼 임대료 보증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리적인 위치와 기능적인 위치에 각각의 점검 항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집객이냐 아니면 시계석이냐 야간에 사람이 오가느냐 상권 자체 흡입력이 있냐 등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 여기 입점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어서 과연 임대보증금을 낼 수 있느냐 매달 월세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내 돈을 현실적으로 한번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내가 꿀 수 있는 돈이 여력이 얼마 정도 있느냐 특히 재창업을 할 땐 중요하죠. 또 하나는 내가 남들로부터 담보로 빌려올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우리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갖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이 이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결국은 입점할 수 있는 곳에 있는 후보지에서 현실적인 자금력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딱 1억 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1억 원짜리의 매장을 무조건 계약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났을 때는 소위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오픈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초기 자금 시장을 운영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운영 자금을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 80% 정도의 이내에서 내가 입지할 수 있는 돈, 그다음 공사비 등을 감안했을 때 총 투입된 오픈하기 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한 80% 정도를 고려하고 형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규모가 결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뭐 상권, 입지, 가용 자금을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테이블이 있고 어느 정도 가게를 갖고 있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짜게 됩니다. 흔히 지금 보시는 표를 겐트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왼쪽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점포 계약, 인테리어, 위생, 가스 필증, 소방 필증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적고 오른쪽에는 각각의 오픈 예정일을 6개월로 잡았을 때 그 6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이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서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일정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일정표 수립하는 거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또는 캘린더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려서 하나씩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 따르면 가장 바쁠 날은 언제죠? 4월입니다. 또 5월 달에 보면 굉장히 바쁘죠. 가스 소방 필증도 받아야 되는 데다가 비품 초도 입고도 돼야 되고요. SNS 광고도 해야 되면서 할인 행사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 가장 바쁘고 동시에 진행되는 일들이 많을 때는 겐트 차트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개업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규모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파트에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 이제 권리금,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초에 내가 거기를 왔을 때 영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업권리금은 일종을 또 바닥권리금이라고 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도 확인하고요. 또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예를 들면 월 임대료는 40만 원입니다 하고 입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관리비가 4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시되고 있는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관리비, 기존에 있는 다른 업체 나가는 관리비 내역을 통해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또 이런 것에 대한 비용들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테리어를 과하게 하게 되면 철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또 철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넣을 것인가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특약조항으로 그 범위를 넣는 것이 좋겠죠. 남이 오픈했던 집에 다시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이왕이면 우리 욕심에는 새로 내가 세팅을 하는 것보다 그분이 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매장을 떠나게 됐을 때는 내가 이용했던 거기에 있는 기존에 설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다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죠. 사업자 등록을 하게는 특별한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에 영업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음식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얻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소박필증과 함께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신고 필증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영업신고 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세무사무소에 가면 이번엔 사업자 등록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신고 업종이 있는 반면에 단란주업이나 유흥주업이나 특별히 국가적인 제한 필요성이 있는 업종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사를 이제 계약이 다 맺어지고 사업자가 나왔으니까 이때부터는 드는 비용은 세금 감면에 해당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맺을 때는 인테리어 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전문건설 면허업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의 부도, AS, 시공에 따른 문제를 할 수 있는 적격 업체인가 유무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건설 면허업 유무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창업을 할 경우에는 마감재, 제작 과정, 시공 일정 등을 보게 되는데 꼼꼼하게 모두 다 체크하시겠지만 특히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일정입니다. 만약에 공사 일정이 장마철이 낀다든가 공사 일정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영업일수, 나는 가게는 이미 빌려놨는데 바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의 기간이 빌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인건비는 계속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시공 일정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테리어를 할 때는 실질적인 내부 동선, 그 다음에 간판, 그 다음에 현수막 광고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공사 기간 중에 내 점포를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에는 바깥에 대형 현수막 등을 보통 놓고 무슨 뭐가 며칠 날 입점 이런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이 하죠. 또 만약에 시공업체가 하자를 했을 경우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게 걱정되신다면 이행보증증권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러면 우리 사업주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이제 직원이 필요하다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또 포스를 임대할 것인가 구매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고 또 통신사도 가입하셔야 되고 또 음식점이기 때문에 생산물 책임 배상보험도 해야 되고 또 기장을 처리할 세무사도 한번 선택해야 되고 배달업을 하게 된다면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같이 연락하셔서 어떤 수수료를 가지고 어떤 조건을 할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준비 과정이 있게 되죠. 이런 개업의 준비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는 최종 단계에서 테이블이 결정되게 되면 그 동선이 고객의 동선과 직원의 동선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가오픈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서 바로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26일 날 오픈을 한다. 그러면 20일 날 가오픈을 해서 친지들이나 지인을 불러놓고 실질적으로 매장에 갖고 있는 모든 화구를 다 사용하고 전등과 시설, 에어컨을 풀로 가동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고 손님이 모든 테이블에 꽉 차 있다는 전제로
매장을 실제로 운영해 보는 것을 우리는 가오픈이라고 하죠. 이러면서 시설도 모두 점검하게 되고 또 직원들이 갖고 있는 발을 맞추고 손을 맞추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동선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최종 점검의 과정입니다. 이런 점검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할인 행사나 오픈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게 되죠. 특히 사업 개시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우리 직원에게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량 고객에 대한 관리, 또 우리가 입점항에 따라서 경쟁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한 번씩 휘둘러 보시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이 3단계의 전체적인 개업을 했던 준비 과정입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요 한번 빠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스타트업들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번엔 자영업에 한번 빗대어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사업을 결정하게 됐으면, 업종을 결정하게 됐으면 할 게 이런 거죠. 내가 문 여는 것이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 것이냐, 그 누구가 연령은 누구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이거 예시해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를테면 돈가스 집을 열면 돈가스를 먹으러 오는 건 어린이고요, 사용자. 하지만 주로 돈을 내는 것은 엄마죠. 그럼 두 개의 니즈가 다르죠. 이렇게 지불하는 사람이냐 사용하는 사람이냐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모티브를 갖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내 가게를 방문하는 고객이 왜 굳이 내 점포를 와야 되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차별성, 경쟁력 또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통해서 나오는 가치라고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 가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가느냐. 또 하나는 내 가게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해보고 하냐. 맛집 검색을 하느냐, 칼국수를 검색해보느냐, 삼남동이라고 검색해보느냐, 어느 먹거리라고 검색해보느냐. 이런 경로 역시 점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내 점포를 왔던 사람이 재구매하기 위해서 또 와야 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설계하고 있고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핵심 점검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내 가게에서 칼국수만 팔 것이냐, 칼국수 꽃배기를 팔 것이냐, 칼국수 말고 멸치국수도 팔 것이냐, 도대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갈 것이냐, 이런 거, 현장에만 팔 것이냐, 아니면 칼국수 누들 자체도 팔 것이냐, 칼국수 육수 국물을 포장해서 팔 것이냐, 배달 전문으로 할 것이냐 등등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 업종이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이 업종을 하고 있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업종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뭐지 라는 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내가 점포를 운영한다면 직원도 쓸 것이고 조리도 할 것이고 홀도 있을 것인데 내 역할이 무엇인지, 점주인 나는 여기서 어떤 일을 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원재료를 갖고 오는 곳은 어디고 내가 판매를 할 때 홍보를 할 업체는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갖고 있는 중요한 점검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내가 원재료를 살 때 갖고 있는 매입처는 누구고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싸게, 얼마나 원하는 시기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지, 한 군데만 안 되겠죠. 여러 군데의 후보군들은 누군지도 점검해 놓고, 내가 커피점과 제휴해서 칼국수를 팔 수는 없는지 등등 협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제휴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도 함께 생각해 봐서 내가 총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판촉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는 과정을 겪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창업에 들어갈 때 하나하나 단계별로 무엇을 검토해보고 최종적으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할 때 셀프 점검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